네, 안녕하세요. 오주원입니다. 여러분, 오랜만에 상황극 하나 보고 오시죠. 전화 왔다. 여보세요? 어어어어어. 야, 너 요즘에 그거 알아? 걔 누구야, 걔? 걔 오주원 진짜 이상한 거 알지? 그래, 요즘에 진짜 이상하다니까? 너 몰랐어? 내가 들려줄게. 저번 주에 내가 걔를 만났거든? 저번 주에 걔 만났을 때는 나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. 귀찮아. 피곤해. 힘들어. 아, 와, 나 걔 진짜 무슨 귀신인 줄 알았다? 와.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걔를 또 만났어. 어젠가? 만났거든? 근데 어제 만났을 때 보니까 걔가 되게 야, 나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? 나 진짜 완전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야. 나 앞으로 기타도 열심히 칠 거고 드럼도 열심히 할 거고 나 영상 편집도 할 거다. 두고 봐라. 네, 보고 오셨나요? 이 상황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? 제가 이 상황극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이 중세의 다크에이지, 암흑시기와 르네상스 시대를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표현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려고 했던 말은 하고 싶은 말은 르네상스에 대한 것입니다. 우리가 저번 주에 이 르네상스의 맛보기만 보고 끝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인 르네상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.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첫 번째는 르네상스의 긍정적인 측면, 르네상스의 긍정적인 측면, 그렇게 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고, 다른 하나는 이 르네상스의 부정적인 측면, 좀 더 정확히 말해서는 르네상스의 인본주의가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르네상스 하면은 역시 예술이죠. 그 예술이 굉장한 큰 발전이 있었는데 그 예술 중에서 첫 번째로 미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. 이 미술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이 르네상스에서 고전 사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왜 그랬냐? 이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호메로스를 연구했습니다. 이 호메로스를 연구한 페트라르카를 따라서 사람들이 고전에 대한 관심을 매우 키우게 됐는데요. 이 고전이라 함은 그리스와 로마인데 이 그리스와 로마를 향한 열정은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더 커지게 됩니다. 첫째는 피렌체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그리스 학자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었고, 둘째로 콘스탄티노플이 몰락하면서 그리스 학자들이 이 고전 사본을 가지고 피렌체로 넘어왔다는 것이죠. 이 시대에 이 르네상스 인본주의자들이 이 중세 시대를 암흑 시기로 지칭을 해버리고 이들의 시기를 재탄생의 시기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. 왜냐? 이 중세 시대에 비해서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이나 문화적인 것들이 퀄리티가 훅 높아졌기 때문이겠죠.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이 미술에서 원근법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. 이 원근법의 사용은 공간을 묘사하는 새로운 방법을 가능하게 했는데요. 이 열린 공간을 사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열린 공간을 사용한 이 미술은 공간의 중심에 사람을 두었대요. 이 사람을 두었고 이 공간은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진 수학적 원리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이 원근법이라는 단순한 기법 이상의 것으로 이들에게 다가와서 많은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이 공간의 중심이 사람이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강조의 방법이 되어버린 것이죠.
그리고 이 북부 유럽의 화가들이 빛과 공기를 마음대로 그릴 수 있었고 이들은 자연을 강조하는 미술을 했습니다. 이 중에 하나인 어린 양 경배라는 그림이 있는데요. 이 그림에서는 매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심 주제가 있습니다. 바로 모든 사람들이 계층에 상관없이 이 어린 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. 이 어린 양이 예수님, 즉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북부의 예술이 남부 유럽에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건축 양식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. 건축에서는 이 건축 양식이 극적으로 변하면서 고딕 양식에서 고전 양식, 아까 제가 고전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 고전 양식으로 변하게 되었고 이것은 건축상의 대도약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들이 이 고전 양식으로 바꾸게 되면서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정교한 사실적인 그러한 건축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 근데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 인본주의의 부정적인 측면이 드러나게 됩니다. 이 미술에서는 우리가 미켈란젤로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. 미켈란젤로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다비드 조각상인데 이 다비드 조각상까지 가기 위해서 여러 개의 조각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 조각상이 바로 자연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져 나오려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한 것인데요. 미켈란젤로가 이 조각상을 만들면서 말한 것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것은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. 아까 우리가 그 르네상스 시대에서 자연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자연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들은 인간의 위대함을 나타냄으로써 인간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또 그리고 레오나르도 드 다빈치 유명한 사람이죠. 이 레오나르도 드 다빈치가 인본주의가 언제 끝날지 알았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언제 끝날 줄을 알고 이 레오나르도 드 다빈치는 이 모든 사물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물을 그리려고 했고 그 사물을 영혼으로 잡은 거죠. 그래서 이 영혼을 그리려고 굉장히 애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실패했죠. 그리고 이 시기에 이 인본주의가 장악을 하면서 플라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. 아리스토텔레스는 개별자를 나타냈고요. 플라톤은 보편자를 나타내게 됩니다. 이것은 우리가 아테네 학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이 르네상스 인본주의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와 기독교 그리고 플라톤과 기독교를 혼합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하였습니다. 이 플라톤 사상이 커지게 되면서 레오나르도 드 다빈치는 보편자를 그리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해요. 근데 실패를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?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자기가 화가고 수학자고 여러 개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을 것이다. 보편자를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학자가 인본주의적 기반 위에서 수학적인 보편자를 제시할 수 없듯이 이 다빈치 또한 인본주의적 기반 위에서 보편자를 그려낼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르네상스 시대 안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. 점점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자연으로부터 자유를 원하는 그리고 인간을 강조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르네상스 인본주의의 모습이 현대인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. 그리고 사람들이 개별자를 추구하지만 사람들이 보편자를 추구하지만 그것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의 강연은 여기까지이고요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